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존학적 관점의 이창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꾸는 시간, 마지막 녹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경이 상당히 피곤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인데, 이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바로 처리해야 되는 용량이 많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달리는 것과 1시간 동안 전력 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달리는 것에도 에너지 소모가 많지만 전력 질주를 1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뛰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걷는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낮아질 것입니다. 똑같은 1시간을 보냈지만 걸어가는 사람과 뛰는 사람과 전력 질주한 사람, 분명히 에너지 소모가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시간당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신경은 시간당 처리하는 정보량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유용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속도가 느렸던 2G, 3G 시대에서는 그 1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 5G를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처리해야 되는 1시간 동안 처리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량들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똑같이 1시간을 스마트폰을 활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10배, 20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것과도 같습니다.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속도가 약 50배 정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속도가 빨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50배 정도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데요. 50배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50분 동안 하던 것을 1분 만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전에 50분 동안 동영상을 보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1분 만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간적으로 50분짜리 영상이 1분짜리 영상으로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50분짜리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24시간이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또는 72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걸어 다닌 사람은 10분만 쉬어도 충분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을 뛰어다닌 사람은 한 30분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전력 질주한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일하고 8시간 정도 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6시간 동안 걸어 다닌 사람과 16시간 동안 전력 질주한 사람이 과연 8시간 만에 똑같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신경피로라는 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움직인 양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16시간을 움직이고 8시간을 쉰다라는 것은 아마 충분한 휴식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6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똑같은 16시간이 될 수가 없고 32시간, 48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48시간의 노동을 한 사람이 8시간의 휴식만으로 충분히 몸이 회복이 될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경학적으로는 너무나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피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휴식만으로는 충분히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피로를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보의 다양성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나를 재미있게 하고 그런 재미가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의미한 정보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생존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현상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가치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이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것은 나한테 불리한 거,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는 사실 스트레스가 없지만 어떤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정보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보가 많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정보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상당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피로할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통 피곤할 때는 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피곤하다라고 할 때 색다른 방법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몸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몸짱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SNS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몸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신경피로를 몸을 만들어서 몸이 좋아짐으로써 피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운동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운동이 신경피로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하고 나면은 몸에 활력이 돋고 활기가 생겨서 뭔가 의욕적이 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아주 오랜 시간을 뛰어서 전사한 병사를 기리기 위한 그런 추모제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승전보, 전투에서 이겼던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뛴 병사가
죽으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리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짧은 거리들을 점점점 늘어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몸을 적응시키면서 긴 거리를 뛸 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연습한 결과물이 몸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의 피로는 대다수가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한 사람의 손을 보고 손이 참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얼굴을 보고 너 오늘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 뭔가 밤을 샜구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피로감이 왜 얼굴에 나타나냐면은 얼굴에는 피로감을 나타내는 신경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신경의 대다수가 얼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이 피곤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얼굴을 보면은 신경이 피곤한지 아니면 신경이 활기가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라톤에 뛰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몸은 좋아 보입니다. 몸은 그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끔 적응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몸은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노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마라톤으로 유명한 연예인분들을 보시면 몸은 좋아 보이지만 얼굴이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노화된 얼굴이 관찰이 되냐 하면은 바로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했기 때문에 몸은 그 자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몸을 움직이기 위한 그 수행 능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몸은 점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신호를 끊임없이 줘야 하는 신경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뛰었다고 한다면 그 10시간 동안 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은 점차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시간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지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침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극복이 될까라는 것은 의문입니다. 신경회로는 몸과는 다르게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절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몸을 사용해서 생기는 찌꺼기들을 림프절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지만 뇌신경에는 림프절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청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신경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노화물질이 뇌신경에 쌓였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해줘야 하는데 휴식 없이 계속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적응할 수 없는 바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호르몬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의 근육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흥분시켜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어떤 지점, 정말 힘든 지점이 넘어갈 때 도파민이 터져서 그 힘듦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힘듦이 넘어간 게 아니라 도파민에 의해서 신경이 각성이 됐기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과 피곤함을 잊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행위가 되죠. 피로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피곤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각성에 의해서 피로감을 잊었다라는 것은 그 회로가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로 물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성 상태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 물질들이 엄청나게 신경세포들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에너지 고갈 상태, 즉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곤한 상태를 충분한 휴식으로 풀어줘야지만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경이 엄청나게 피곤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수면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경에 축적되어 있는 이 피곤함이 풀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라톤이나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운동이 아니라 분명히 과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한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휴식이 필요한데요. WHO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 휴식 시간은 1시간의 운동을 한 이후에 48시간 또는 작게는 24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운동을 1시간, 2시간, 3시간 했다고 하면 우리는 휴식을 얼마만큼 취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신경을 사용했을 때 과연 그 신경을 쓴 것에 맞는 휴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앞서 시간에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요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과도한 운동 상태, 신경을 혹사시킨 상태, 이 모든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몸속에서는 요산이라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AT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TP는 A라는 것에 P라는 인상기가 트리플, 3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P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TP에서 에너지를 한번 쓰면 P가 2개가 남기 때문에 더블, 그래서 ADP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또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AMP, 하나가 남았을 때는 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MP 상태였을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해주면은 AMPK라는 회로가 충전 회로입니다. 충전 회로가 돌아서 다시 ATP로 충전이 잘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적당히 쓰고 충전하고 적당히 쓰고 충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쉬지 않고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은 AMP 상태에서 마지막 P가 떨어지면서 A만 남게 되는데 이 A를 아데노신 또는 아데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데노신이 높아졌을 때 이 아데노신은 뇌세포에다가 에너지가 없어 피곤해 죽겠어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쉴 때구나라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이것이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뭔가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피로회복제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또는 담배를 한 대 피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신경을 각성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신경 물질들은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고갈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고갈이 계속 일어났을 때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잔틴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요산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포에서 계속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서 우리는 에너지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바로 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산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산 농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요산 농도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이 방해를 받는다. 즉 대사가 떨어졌을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칭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증후군 안에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암과 치매, 알츠하이머, 전립선, 관절염, 이런 모든 질병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질병들이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대사가 떨어져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질병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겼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들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병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와 대사가 연결이 되냐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드는 동안, 즉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한 것의 대다수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그만큼의 요산이 몸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남아있는 요산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을 것이고요. 그렇게 요산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사증후군은 사실은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산을 도대체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이 요산이 생기게 되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 조절 방법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이라서 아마 제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게는 10살보다 더 어리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요산 조절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산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바로 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은 요산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을 잘 취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대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불면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휴식을 잘 취하기 위해서 호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호흡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이라는 말에서 호자는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이라고 한다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면 이것은 호흡이 아니라 흡호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잘 내뱉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산소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상태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호흡은 사실 뇌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뇌파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숨을 후 이렇게 내쉬게 되면은 뇌파는 점점 이완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을 한다라는 것은 뇌파를 떨어뜨려서 낮춘다라는 얘기고, 뇌파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긴장 상태보다 이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요산 배출에 용이한 상태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 상태랑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호흡을 해주는 것은 요산 조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변으로 배출된다라는 것은 물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도가 높아지면은 결정이 생겨서 세포를 계속 괴롭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산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는 결정화된 요산을 물에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얼마나 먹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개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양에서 한 컵 정도, 2컵 정도를 더 드시는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한 물이 흡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아진 물이 내 몸에 있는 요산 결정을 조금 더 용해시키고 조금 더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산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산 결정을 잘 배출할 수 있는 물은 여러 가지 물 중에서도 증류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증류수는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도 없으니까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산 결정을 없앤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에서는 증류수만큼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물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좋은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요산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증류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꼭 마셔야지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담금으로 해서 몸 안으로도 물이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물을 마실 수가 없다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 잠과 호흡, 뇌파를 이완하는 것,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요산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요산을 조절하기 전에 사실은 요산이 생성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더 상위의 근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조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시중에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뇌 교육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법과는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스트레스를 먼저 받은 이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호르몬적인 변화를 조절해서
그 스트레스의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그 받은 흔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흔적을 열심히 잘 없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흔적들이 조금씩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흔적들이 계속 남아서 트라우마로 커질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교육학 기반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먼저 받은 이후에 조절하는 것은 무언가 불편함이 남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인식을 조절하자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지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을 받게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위협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게 됩니다. 사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레스냐 스트레스가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인지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사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상담하는 경우에 부부 상담이 있는데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너무 싫어합니다. 결혼을 할 때는 내 편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남편의 나쁜 점, 싫은 점들이 보이고 이 남편이랑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이혼하고 싶다라는 하소연을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루션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 이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데 지금 당장 이혼할 수는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경제적인 상황과 집의 상황,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무서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지금 당장 이혼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싫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편이 나에게 나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 생존에 불리한 부분이 클까요? 이분은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생존에 불리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제가 다시 물어보기 전까지는 생존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존에 불리한 남편의 싫은 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생존에 불리한 이 나쁜 점들이 거의 100%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회피할 것입니다. 이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가 90%, 80%는 아닐지언정 55%, 60%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혼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편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 편입니다. 우리는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남편이라는 부분만을 집중하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감정에서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은 나의 생존을 돕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생존에 도움이 되는 분을 내가 계속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현상, 나를 괴롭히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 100% 나를 고통을 주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르게 봤을 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현상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우리 몸의 생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이라는 현상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으로 이해가 됐지만 생존학적 관점에서는 질병이라는 현상이 우리 몸을 생존하게끔 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가 나의 생존을 돕는다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일들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처음 먼저 드는 생각은 나를 괴롭힌다, 나의 생존을 위협한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이라는 말은 살기 위한 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존을 위함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다른 일은 나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생존에 불리해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나의 생존을 꼭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믿어줄 때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염증도 나를 살리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나의 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암세포도 어쩌면은 나의 생존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의 생각과는 다른 나를 위협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존하게끔 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해서 꼭 괴롭다라는 고통과 감정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힘듦은 어쩌면은 성장을 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힘이 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힘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의 낮아진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가 날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힘이 들어온다라는 에너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의 에너지 상태에서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다는 것이 꼭 괴롭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방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생을 이제 물고기나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놓아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생의 의미는 누군가를 살려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는 나의 생명이 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살려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가지고 경쟁하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손해보는, 스스로의 삶의 생존에 불리해지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의식에 방생이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분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힘듦을 당당히 마주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스트레스, 그렇게 힘이 들어온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